이 그림이 이제 되게 제 인생을 바꾼 그림인데 용기가 아니고 미친 거죠. 잘 산 것 같다고. 네. 작가님의 유년부터 지금까지 인생 전반을 통틀어 가장 의미 있는 책을 한 권씩 추천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의 느낌을 작가님으로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네. 유년의 경험이 그 사람의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매우 중요하잖아요. 작가님께서는 어떤 유년 시절을 보내셨는지, 또 그 작가님의 유년 경험이 성장기에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좀 양면적인 것 같아요. 유년이 안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유년을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해 버리면 힘든 유년기를 겪은 사람들에게는 계속 그것이 따라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너무 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년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저에게는 어떤 경험을 했는가이지만, 유년기에는 경험이 사실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유년기에 막 방랑을 하기도 어렵고 모험을 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의 유년의 책장을 가득 채워줬던 아버지에게 되게 감사하죠. 예, 그래서 아버지가 나중에 속을 많이 썩이셨는데도 아빠가 그렇게 어린 시절에 아빠라고 불렀으니까 그 아빠가 사줬던 그 책들을 생각하면 용서가 되더라고요. 네. 아빠가 막 저에게 잘못도 많이 하시고 빚도 안겨주시고 막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행복한 유년기를 생각해보면 좋은 일이 많이 있진 않았었어요. 저희 집은 그냥 평범한 집안이 있고, 또 평범보다는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경제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했던 두 가지 이유는 음악과 책 때문이었어요. 책은 이제 아빠가 이제 공부에 좀 한이 맺히신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 한이 맺히신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행동이 뭐죠? 전집을 사주는 거죠. 그래서 전집을 사다 안기면서 이제 다 읽으라고 강요하진 않았는데, 전집을 보고 있으면 왠지 다 읽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애들은 전집을 거들떠도 안 보는데 저는 다른 집 전집도 탐을 냈어요. 예, 그래서 친구 집에 가면 친구랑 안 놀고 그 친구 집에 있는 책을 봐서 되게 지탄을 받았는데 그런 책에 대한 경험, 예, 책을 항상 읽고 싶어 했던 그런 경험과, 그리고 이제 피아노를 되게 좋아했어요. 예, 피아노를 잘 연주하고 싶었고, 원래 어릴 때 꿈은 피아니스트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저에게 정말 무리를 해서 피아노를 사주신 거예요. 제가 7살 때. 근데 저는 그게 아빠가 무리를 하신지 몰랐어요. 예, 우리 집은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 피아노를 저희 집에 들여놓을 때 대문을 뜯어야 됐어요. 대문은 작은데 피아노가 너무 크니까 대문 전체를 뜯어냈어요. 뜯어내서 그것도 비 오는 날에, 그러니까 막 비닐을 씌워가지고 피아노를 인부 4명이 들고 왔는데, 당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피아노 중에 제일 컸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아빠가 스케일이 좀 있으셨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석 달치 월급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우리 부모는 형편이 안 드는데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면서, 그게 이제 그 책들과 그 수많은 아버지가 아무래도 할부로 구입하셨을 그 전집들과 그 피아노가 저의 유년기에 모든 결핍을 다 채워준 것이 아닐까. 지금도 채워주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 피아노를 여전히 연주하고 있고. 피아노가 들어오던 날 그거를 지켜보고 계셨었겠네요. 그럼요. 예, 좋아 죽었죠, 저는. 너무 좋으셨어요? 네, 너무 좋아 죽었는데 이제 엄마는 나중에 피눈물이 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갚나 싶어서. 그리고 저걸 어떻게 처치하나. 그런데 막상 제가 피아노가 들어오고 나니까 매일 연주해주고 하니까 부모님이 정말 좋아해 주셨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제 피아노 연주로 제 모든 친척들을 시집 보냈어요. 예, 그래서 제 고모들, 이모들 제가 다 피아노 연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엄마가 잘 산 것 같다고 그러시죠. 네. 유년 시절에 인상 깊게 읽은 책 중에 한 권으로 라스무스, 원래는 방랑의 고아 라스무스였는데 이제 다시 제목이 바뀌어서 라스무스 방랑자 이렇게 책이 나왔는데요. 이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 이 책을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렇게 집을 뛰쳐나가고 싶은 어린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좋지만 엄마는 무서웠어요. 그래서 독립을 하면 엄마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지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저의 그 감성을 충족시켜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집을 떠나서 살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런데 이분이 린드그렌 여사가 이제 말괄량의 삐삐, 삐삐롱 스타킹의 작가이기도 하죠. 린드그렌 여사는 너무 훌륭한 분이라 정말 린드그렌만으로도 또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할 얘기가 참 많은 분인데 저는 이 삐삐도 좋지만 이 책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라스무스는 고아 소년이었는데 이제 선택받지 못하는 고아였던 거죠. 라스무스는 오스카라는 방랑자를 알게 되고 오스카는 이제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어쩌면 불황자에 가깝죠. 그러니까 오스카는 그냥 거저 먹는 건 절대 아니고 뭐 바이올린을 연주해 주거나 아니면 노동을 해주거나 해서 항상 자기가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정착을 못 참았던 거죠. 아내가 정착하는 곳은 따로 있고 가끔씩 가기도 해요. 그런데 방랑벽이 있었던 거죠. 이 방랑벽이 있는 오스카를 따라서 라스무스가 고아원을 탈출합니다. 고아원을 탈출해서 두 사람이 함께 모험을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오스카가 라스무스를 떼어놓으려고 하지만 도저히 떼어놓을 수가 없죠. 이 불쌍한 애를 어떻게 떼놓겠어요. 그래서 함께 모험을 하게 되는데 라스무스가 원래 찾던 것은 자신을 입양해줄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집을 가진 그런 부모였어요.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라스무스가 이제 정말 입양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온갖 모험을 다 겪고 나서 정말 딱 정답 같은 집에 입양이 되게 됐는데 그런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오스카에게 정이 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어떤 안정감 있고 평화롭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걸 원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기는 오스카와 함께하는 것 그 자체 방랑을 해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꼭 완벽한 스위트홈이 아니라는 거. 오스카가 이제 떠나려고 하고 그리고 라스무스는 드디어 입양이 되었는데 안 기쁜 거죠. 기쁘지 않고 막 자꾸만 눈물이 나는 거죠. 오스카는 농가를 가리키며 말했다. 한번 둘러봐 라스무스. 얼마나 아름다운 집에서 살게 되었는지 좀 둘러보란 말이야. 조금 있으면 이곳 사람들은 마차에 우유를 싣고 떠날 텐데 너도 함께 데려갈 거야. 또 집에 돌아와서는 강아지도 구경하고 양부모랑 이런저런 이야기도 주고받겠지? 라스무스가 훌쩍거렸다. 오스카가 말했다. 네 양부모님을 생각해. 네가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다니던 사람들이잖아. 하지만 나는 오스카랑 함께 돌아다니고 싶어. 오스카가 내 아버지가 되어줄 순 없어? 오스카는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 방랑자를 아버지로 삼다니 그 꼴이 어떻겠어? 설마 방랑자를 아버지로 삼고 싶은 건 아니겠지? 라스무스가 중얼거렸다. 그러고 싶어. 오스카 같은 방랑자가 아버지였으면 좋겠어. 하지만 아름답고 부유한 사람들이랑 살고 싶다고 했잖아. 라스무스는 고개를 돌리면서 짜증이 난다는 듯이 오스카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난 오스카가 아주 아름답다고 생각해. 그러자 오스카가 웃었다. 그래, 난 신부처럼 아름다워. 부유하기도 하고 경찰서장이 10크로네나 주었으니까 부자라고 할 수도 있지. 농담이죠 이건. 그래서 라스무스가 중얼거렸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여행을 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은 법이야. 또 겨울에 발톱이 갈라진다고 해도 상관없어. 그래도 난 오스카랑 함께 여행을 떠날 거야. 그러니 마음 좋은 오스카. 라스무스는 눈물이 나는 바람에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이 장면이 어른이 되어서 다시 읽어도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떠돌이여도 좋아, 방랑자여도 좋아, 그리고 돈이 없어도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카에게도 라스무스가 필요하고 라스무스에게도 오스카가 필요하다는 것을 둘이 같이 깨닫는 그 순간이 정말 아름다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 또 얽힌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이 책을 보고 집을 나가려고 짐을 싸갖고 6살 때 6살 땐가 7살 땐가 갓 글을 읽기 시작했을 때니까 얼마 안 됐죠. 근데
짐을 싸서 나가는데 엄마한테 잡혔어요. 네. 그래서 엄청 맞으면서 돌아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저의 아픈 추억이 있는 네. 책이고, 지금은 이제 집을 떠나지 않아서 참 다행이구나. 네. 그때 집을 떠났으면 물론 뭐 경찰서에서 한 3시간 안에 찾았겠지만 그래도 큰일 날 뻔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엄마와 좀 궁합이 안 맞긴 했지만, 예, 지금은 엄마를 사랑하니까. 네. 예, 그래서 엄마와 헤어지게 할 뻔한 책이기도 네. 합니다, 이 책이. 그래서 라스무스와 방랑자는 행복을 꿈꾸는 유년기, 예, 유년기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또 내 유년 시절이 별로 행복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어린 시절에 그런 용기를 내셨다는 것 자체 용기가 네, 아니고 놀랍고요. 미친 거죠. 실행력이 또 상당히 있으신 것 같으세요. 네. 유년에서 조금 더 성장할 시기로 넘어가서 네. 20대, 10대, 20대, 예, 그리고 30대까지 좀 아울러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예전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히 요즘에는 사람들이 29에서 30 넘어갈 때 좀 많이 긴장을 한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상실감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가장 힘들 때죠. 네, 예.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런 네. 현상들은 왜 벌어질까요? 20대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약간 인생의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취업을 준비해도 괜찮고, 또 아직 공부를 해도 괜찮고, 무엇이 좀 덜 정해져도, 그래서 외모도 내면도 다 젊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래도 아직은 좀 유예되는, 예. 실수도 좀 용서가 되고, 예. 그리고 실패도 젊은 시절의 체험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30쯤 되면 이제 정말로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만 부모님께 의존도 덜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정서적인 독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마음이 독립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나서도 계속 마음이 독립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그래서 이 마음의 독립, 정서적 독립을 하려면 뭔가 마음속에 진짜 거의 천동설과 지동설의 차이만큼이나 엄청난 좀 획기적인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삶에서 계속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 공부하는 어떤 분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 요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일에 열정을 갖고 내면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2의 전공, 세부 전공이 필요한데, 그 세부 전공을 정해야 되는 시기가 29세, 30세 이때인 것 같아요. 예, 뭔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강박이 있었던 거죠. 물론 이렇게 평론가가 되긴 했지만 아직 그거는 1인분의 삶이, 그리고 평론가의 글은 항상 어떤 다른 책에 묶여 있잖아요. 그 책에 대해서 써야 되는 거니까 평론가가 되기도 힘들었지만 평론가를 유지하는 건 더 힘들더라고요. 네. 저는 평론가로서는 제가 저의 열정을 다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저도 그때쯤에 이 책을 알게 된 거죠. 예, 신화임이라는 책을 알게 되면서 제 인생의 진정한 미션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신화힘을 20대에 만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신화힘이 20대에 어떤 울림이 있으셨을까요? 예, 신화임에는 이제 이게 카메라상으로는 잘 안 보일 텐데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 그림이 이제 되게 제 인생을 바꾼 그림인데, 용과 싸우는 기사 또는 왕자의 그림이고, 공주를 구해내서 나중에는 이제 공주와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 이 그림을 제가 나중에 내셔널 갤러리,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 가서 직접 봤어요. 굉장히 큰 그림이고, 이 그림이 인간의 원형을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왕자와 공주가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것이 단지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자신의 모습. 심리학적으로 이 왕자는 에고고요. 예, 공주는 셀프예요. 네. 그래서 에고가 셀프를 만나서 진짜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그게 진정한 나 자신의 발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에고의 모습이 정신 차리고
괴물과 싸워 이겨서 내 안에 셀프와 만나야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고와 셀프가 만나는 것을 융 심리학에서는 개성화라고 하는데, 돈을 벌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은 에고죠. 그런데 셀프는 끊임없이 예술가의 길을 찾아요. 자신의 창조성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찾죠. 그래서 계속 저도 겉으로는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는데, 평론가의 삶을 살고 있는데, 속으로는 작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 그게 계속 이제 분열도 있었던 거예요. 에고는 평론가인데 셀프는 작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싸우다가 결국에는 그 셀프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작가가 되지 않으면 저는 영원히 괴로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과 싸워 이겨야만 셀프를 구할 수 있는데, 그 용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너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 너는 어차피 또 실패할 거라는 그 생각과 싸워 이겨야만 공주를 구출할 수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이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좀 많이 해석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것의 이제 원형적인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옵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아에 속박된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에고에 속박된 셀프가 용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용 울타리에 갇혀 있어요. 심리학은 용을 쳐부수고 무너뜨림으로써 우리를 더 넓은 관계의 마당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인 용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우리의 자아. 이게 바로 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잘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나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도 있는데, 남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미 내가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면 자기 검열이라고 하잖아요. 에이, 안 될 거야. 이번에도 신춘문예 떨어질 거야. 아예 도전 자체를 하지 말자. 도전해서 떨어지느니 그냥 도전 자체를 안 하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용과 싸워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정말 맞서서 싸우는 것밖에 없거든요. 예. 끊임없이 글을 써야 되고, 저도 지금 책을 내고 있지만 또 제가 계속 수십 년째 쓰고 있는데 안 되는 글이 있어요. 그 책은 계속 매일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매일 실패하면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한테 한 그 17살짜리 남학생이 이제 수업을 듣다가, 제가 이제 인문학 강연을 고등학교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제 설명을 가만히 듣더니 선생님의 용은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질문도 했어요. 선생님은 왜 소설을 안 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뜨끔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실패하고 있는 글이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노트북에 수많은 파일들이 숨겨져 있지만 다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싫은 거예요. 왜 이거밖에 못 써 하면서 때려치운 그 수많은 초고 상태, 초고도 못 된 거죠. 그 메모 상태, 그런 글들이 소설이라는 걸 들킨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걸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는데, 17살짜리 아이가 그걸 알아볼 정도면 제 글에 있다는 거잖아요. 소설을 쓰고 싶은 열망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웃으면서 이제는 그러면 내가, 선생님이 용과 싸워 이기면, 제 안에 이 거대한 용과 싸워 이기면 소설을 쓸게. 근데 아직 용과 완전히 싸워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용이 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자기 검열이 나의 창조성보다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고 있어. 못 쓰고 있어. 다른 책을 쓰느라 바쁜 척 하고 있어. 라고 대답했더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꼭 쓰실 거예요 라면서 용기를 주더라고요. 그게 제가 29에서 30이 되는 그때, 예, 제 꿈을 진짜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아, 나는 작가가 되고 싶은 거였구나. 박사학위를 받아서 교수가 되고 싶은 게 진짜 목표가 아니라 작가가 되고 싶은 게 나의 진짜 꿈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힘은 들었지만, 예, 그게 더 저에게는 고통스러웠거든요. 지금 내가 겉으로 살고 있는 이 삶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뭔가 또 다른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걸 부모님은 싫어하셨어요. 교수가 되길 바라거나 아니면은 사법고시를 공부하라고 계속 그러셨어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져주는 것이 에고고, 부모님과 싸워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셀프인 거죠. 그 셀프를 찾아 떠나는 모험이 바로 개성화의 길이라는 걸 저에게 조셉 캠벨과 융이 함께 알려준
그 시기가 이제 30 즈음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야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상처조차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어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작가님 말씀 들으니 29살, 30살 때 그 만나셨던, 결단하셨던 그 용기가 네. 지금의 빛나는 자리까지 오실 수 있도록 그 만든 계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빛나진 않은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네.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제가 예. 보기엔 빛나시고 감사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작가님의 글을 통해서 예. 치유를 받고 있어서 그게 너무 감사하죠. 제가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네, 네. 빛과 같은 글과 또 네. 존재로 여기까지 와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나다움. 예,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그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 후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